이번 2025년 11월이라는 한 달은요, 나중에 역사를 펼쳐봤을 때, 이때 큰 흐름이 정말 바뀌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1월 19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작성되던 평화협정 초안이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이 전 세계 외교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을 했고, 이 초안이 조항이 28개나 있었지만요, 내용이 허술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급하게 만든 설계도처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은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러시아에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안이 완벽했었기 때문에 이 평화를 향한 문이 열린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임기가 많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는 큰 성과를 지금 이 순간 내년 미국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더 오래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 군사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지만 푸틴 정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체제 유지, 즉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로의 계산들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었다라는 거고,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평화를 향한 문이 억지로라도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넣은 독특한 조항 하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트럼프 조항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이 전쟁에 기여를 한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라라는 내용이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는지 명확히 적혀있진 않았지만요, 미국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처럼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누군가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이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평화협정의 중심에는 서로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합의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만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협정에서는 이걸 어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후속 조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을 때 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 지원이 자동으로 개입되고, 지금까지 완화 효과를 누렸던 모든 경제 제재가 즉시 복원됩니다. 심지어 이번 협정으로 러시아가 얻은 이득까지도 모두 되돌려야 되는데요.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별다른 이유 없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미국이 해주던 안보 보장이 사라지고, 즉 한쪽이 규칙을 어기면 바로 페널티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서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꼭꼭 묶어두는 장치인 셈인데, 이런 협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 미국 초안이 러시아에 너무 유리하다라고 봤고요. 자신들이 생각한 별도의 28개 조항을 새로 제시를 했고, 특히 미국이 주는 안보 보장이 소위 아티클 5처럼 강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남겼습니다. 결국의 최종 협정은 이런 유럽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해주면서 국제적인 신뢰까지도 확보했고요. 협정이 실제로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제대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금융시장으로 돌려볼까요? 전쟁이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큰 숨겨진 비용처럼 작용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불안감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에 붙어있던 이 전쟁 가능성 요금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인해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었고, 이 전쟁이 다시 크게 확산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시장은 오히려 평화가 주는 이득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평화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이 멈추면 재건이 필요하고요. 무너진 산업이 다시 일어나고, 또 무역도 회복이 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돈은 이런 성장 구간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즉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돈이 다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 전쟁 공포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기대감이 올라오는 흐름이고, 이런 전환들이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이 글로벌 경제 전체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요, 이 각 국가의 산업과 자본, 기술, 시장 심리가 전부 다 살아나는 이런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에 이번 한 달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호흡을 들이마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은 금융시장에 마치 스위치를 딱 켠 것처럼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대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이 혹시나 전쟁이 더 커질까봐 무서워서 안전한 자산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곧바로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 마치 비가 그치면서 우산을 던져주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 이런 분위기는 실제 가격에서도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리라거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산업용 금속 가격들이 먼저 꿈틀거리면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단순하게 기분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었죠. 그 뒤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함께 붙으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을 더욱더 밀어올리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흐름들이 그냥 단발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거.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는 평화가 주는 이득을 잃고 대신에 국방비랑 안보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이 갈등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평화협정 자체가 이런 흐름들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라는 거고 이 그동안 군사랑 무기 쪽으로 쏟아지는 막대한 돈들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같은 큰 건설 사업이라거나 새로운 도로, 에너지 시설 같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업,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이 소비재 산업 같은 민간 분야가 혜택을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 전환이 위험자산 시장에 새로운 강물처럼 자금을 흘러들게 만드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통화 정책으로 옮겨볼까요? 전쟁이 끝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세계 각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숨막히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됐었죠.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밀과 옥수수 같은 식량 가격이 흔들리고 물류까지도 막혀서 물건이 제때 오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즉 전쟁은 물가를 자꾸 상승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멈췄죠. 그러면 이런 불씨가 사라졌다라는 거고 이 말인즉슨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높게 유지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물가가 안정되겠구나. 금리를 조금씩 내려도 되겠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25년에 가장 먼저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면서 본격적인 완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런 변화들은 곧 글로벌 시장 전체에 신호가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돈의 흐름들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의 역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줄어들던 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기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의 회복은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이 다시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구조적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단기 반등이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평화가 가져온 달콤한 랠리 뒤에는 놓치면 안 되는 그림자가 하나 있다는 거. 세계경제포럼 조사에 따르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쟁을 발목 잡을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가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눈앞에서 바로 터지는 단기 폭탄은 아니고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중장기 불씨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JP모건은 이런 상황을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부릅니다. 물가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천천히 덩치를 키우는 상태죠. 그리고 국가 부채는 더욱더 많은 나라에서 이미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정이 튼튼한 싱가포르조차도 2025년 공공부채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에 이 말인즉슨 평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증가랑 시장 상승이 단기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랑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벽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환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냉철한 투자자는 이런 중장기 리스크를 미리 알고 방향을 잡습니다. 평화가 만든 상승 흐름이 반짝이 아니라 오래 가고자 한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충격은 금융시장에 먼저 닿았지만요. 조금 지나면서 더 거세한 파동들이 전 세계 경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마치 봄이 온 것 같은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거고 제조업의 PMI가 다시 기준선을 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움츠들었었던 장기 설비 투자도 그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이 전쟁 이전에는 기업들이 오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가늠조차도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야 되나 이런 논의하는 분위기가 돌아온 겁니다. 이런 변화들은 일종의 심리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시장은 언제나 공포보다 기대감에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평화협정은 그 기대 심리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복원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건 이 기대감이 단순하게 주식이 상승할까 같은 낙관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각 국가의 정부들 같은 경우는 전쟁 기간 동안 상승했었던 방위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숨겨져 있었던 재정 공간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런 공간들이 단순하게 국방비 삭감이 아닙니다. 재정 구조 안에서 앞으로 어디에 돈을 더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의 여러 가지 국가는 전쟁 기간 동안 방위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육이나 복지, 산업투자 같은 이런 내수 진작 정책을 억지로 늦춰야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위험이 낮아지자마자 이들은 즉시 재정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특히 에너지 전환, 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인프라 같은 미래 산업군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과연 왜 중요할까요? 바로 자본의 목적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전쟁 중에는 모든 자본이 리스크를 피하는 곳으로 몰렸고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과 개인 투자자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2025년 11월 달 이후의 시장 분위기는 명확하게 달라졌다는 거. 여기서 자본의 질문은 어디가 안전한가에서 어디가 성장할 수 있는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바뀌는 순간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환이 되겠죠. 자본의 목적지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언제든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상품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전쟁 종식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구리나 철강, 알루미늄 같은 이 산업용 금속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게 막혀 있었던 생산과 무역이 다시 살아난다는 신호에 가깝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중단됐던 물류 라인, 불안정했던 해상 운송들,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비싸졌던 보험료까지도 이런 모든 비용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공급망의 효율성은 높아질 거고 생산 활동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용 금속의 가격 상승은 전 세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움직였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금리 정책의 방향 전환인데요. 이 전쟁은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근원 중에 하나였었죠. 에너지, 식량, 물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동시에 출렁이면서 중앙은행들은 높은 금리로서 시장을 눌러야 됐었고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이런 물가 불씨가 빠르게 식기 시작을 했다는 거 거의 즉각적으로 중앙은행의 생각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 아닌가 싱가포르이 먼저 움직였고요. 유럽 일부 국가들도 점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도 물가 변동성 보면서 조심스럽게 태도를 바꿔가고 있어요. 금리의 방향성 자체가 상단 고착에서 완화 가능성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유동성의 귀환인데요. 유동성은 단순하게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돈의 흐름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는 뜻인데 전쟁 기간 동안은 자금이 안전자산에 묶여 있었고 금리가 높아서 움직일 의욕 자체도 없었죠. 하지만 전쟁 종료 직후 금리 전환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이 겹치는 순간 이런 돈들은 마치 해방된 물처럼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시장은 대이동을 시작을 하겠죠. 부동의 자산군에 갇혀 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기업과 산업과 신흥 시장으로서 빠르게 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평화의 수혜는 항상 재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인데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동부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전쟁 후의 재건 산업에 대한 거대한 수혜가 찍혀 있습니다. 도로나 항만, 발전소, 통신망 같은 이런 인프라들은 물론이고 공장이나 물류센터, 도시 기반 시설까지도 이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재건 수요가 단순 수리가 아니라요. 이 신규 산업 기반을 한 방에 깔아버리는 대공사에 가깝다라는 거. 건설이나 철강, 기계 운송, 에너지 전환 기술 여러 가지가 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사라지면 곧바로 시작되는 거는 무너진 것들을 원래대로 돌리는 작업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건 아니겠죠. 단기적으로 평화에 대한 환호가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직면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경제 포럼이 경고한 세 가지 장기 리스크, 경기 침체랑 고착성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가 부채까지도 이 세 가지가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폭탄은 아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 지속형 리스크라는 거. 특히 여기서 국가 부채 문제는 2025년 이후에 더욱더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됐던 국가들이 이제는 높은 부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단기 상승은 강력하게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채의 무게가 각국의 성장 여력을 제한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에 2025년 11월 이렇게 기억될 수가 있다는 거. 전쟁이 끝난 순간 전 세계는 단순하게 평화가 왔다라고 안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의 방향이 바뀔 거고요. 금리 정책이 바뀌고 산업과 경제의 중심축이 다시 회전하기 시작한 시기, 즉 위험 회피의 시대에서 성장 회복의 시대로 넘어가는 교차점이 됐다는 거고 이 투자 세계에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 세대에 한 번 나오는 구조적인 전환기라는 거. 이 전쟁의 끝이 군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서막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월급, 저축, 투자 흐름까지도 조용히 영향을 주는 경제 이슈 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흐름을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요. 앞으로 뉴스들이 훨씬 더 단순하게 보이실 거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기존의 관세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기존 관세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딱 한 문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세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고 또 물가가 바뀌면 금리가 바뀐다. 그리고 금리가 바뀌면 주식, 부동산, 환율, 투자 시장 흐름이 줄줄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
이 경제는 실제로 도미노랑 똑같아요. 첫 번째 조각이 넘어가면 그 뒤에 있는 조각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구조입니다. 관세가 떨어지면 수입 물건 가격이 내려가고요.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열리고 전 세계가 위험 자산을 다시 선호하게 되고 한국 환율, 한국 주식, 글로벌 투자 흐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뉴스가 그냥 시끄러운 정보로서 보여지고 있고요. 아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자산들이 움직이겠구나 이러면서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죠. 이번 관세 뉴스의 포인트는 오늘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고요. 앞으로 3에서 6개월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순서로 움직여요. 환율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코인 같은 후행 자산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런 흐름만 알아두셔도 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경제 뉴스를 읽는 감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는 이겁니다. 경제 뉴스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관세가 바뀌면 물가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면 금리가 바뀌고 또 금리가 바뀌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월급, 대출, 전세, 주식 계좌가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흐름만 이해할 줄 아셔도 이 불안감이 줄어들고 투자 판단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쉽게 정리해주는 건 없나요? 그래서 부자 경제 수업에서는 이 유튜브에서는 다 담기 어려운 핵심 경제 요약, 그리고 자산시장 방향, 간단한 투자 가이드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쉽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도 없이 진짜 일상 언어로만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 경제 초보자분들은 이게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경제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제라고 쓰셔가지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뉴스를 볼 때 헷갈리지 않고 흐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움드리겠습니다.